맞습니다. 예, 예. 아마 많이 언론에서 본 적.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Strength gathers honest opinions from your peers, colleagues, and neighbors to create the best.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심도 깊게 알아보는 국제 뉴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럽 동부에서 러시아 드론이 인접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영공에 러시아 드론이 침입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럽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진입한 드론들을 나토 전투기로 대응을 했고요. 루마니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폭발물을 싣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 러시아가 나토의 군사 반응 그리고 정치적인 대응 이것을 떠보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드론 침범이 의도적이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고요. 폴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현재 유럽은 제한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국경선을 넘어오는 이 드론에 대해서 격추를 한다든가 이런 반응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드론을 격추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드론이 이제 값이 상대적으로 더 싸고 또 반복 투입이 가능한 수단이다 보니까 나토의 방공 체계를 계속 소모시키는 그런 전술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러시아는 이것을 통해서 나토의 대응 속도 그리고 여론
그다음에 군 배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이런 제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 때문에 아직은 신중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국방비를 확대하고 동유럽 전선의 방어 태세를 과거보다 더 강화하는 등 좀 더 이제 고조적인 대응에 들어간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최근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한 영상 앱이 두 나라 사이 긴장감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단순한 이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이제 기술, 그다음에 정보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앱이 틱톡이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짧은 영상 플랫폼인데 전 세계적으로 20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됐고 특히 10대와 20대 미국에서는 이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앱이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앱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내에서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미국 기업에 강제로 인수시키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1기 트럼프 때부터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 물론 이 틱톡 본사까지 모두 얽힌 그런 복잡한 협상이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일종의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영상 앱을 두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양측이 큰 틀에서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통제하고 일정 지분은 미국 자본이 인수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크고 중국 측은 자국 기업의 통제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온 합의는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되지 않게 하면서도 일정 부분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분 구조 그리고 기술적인 감시 수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틀 뒤에 예정인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그 통화에서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치적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협상이 앞으로 다른 기술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대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정부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은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여성들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19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비율이 30%대였거든요. 최근에는 46% 가까이까지 오른 셈입니다. 전체 여성 중에서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비율이 지금 4년 사이에 20%대 중반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히 20대, 30대처럼 실제 출산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데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유로 든 것이 이제 첫 번째가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경제적 부담이 그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무래도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삶의 방식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개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이 출산과 양육을 좀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된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영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날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
들려오는 20살 청년의 힘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몸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마음 건강을 챙겨보는 안녕 마음아 이현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메타인지 들어보니까요. 좀 저도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떨 때는 물 자르듯이 복잡한 생각 막 몰라 이러고 그냥 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스스로 아는 힘 이렇게 다시 정의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전체적인 판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이 개념이요? 네. 언제 등장한 거예요? 존 플라벨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발달심리학자인데 이번에 1970년대에 사실 창안한 용어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상인지 초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개념들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정말 난관이 많고요. 근데 이 전체판을 본다는 건 자신의 일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사고라든지 또 대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아주 오래전인 고대 철학자들도 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경구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이게 당시 소크라테스가 토론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했던 건데 메타인지 핵심을 조금만 잘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머리가 아주 비상한데도 불구하고 숙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과 숙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짚고 너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다 모르는데 그래서 남이 얘기할 때 저는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숙고 능력은 자기가 더 깊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성적 사고와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바로 거기가 바닥인 거죠. 그리고 그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메타인지가 정말 현저히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한테 가동하고 분노를 막 쏟아내요.